그러니까 아까 2024 가트너 10대 기술을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2023에 비해서 뭐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되세요?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되세요? 2023에 비해서? AI가 중심이죠. 그렇죠. AI가 중심된 거 같죠? 네. 다 AI예요. 1번도 AI고, 그렇죠? 5번도 AI고요. 7번도 AI고, 8번도 AI예요. 10번 다시는 AI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50% 이상을 지금 AI가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AI가 이제 산업에 확산되고 있다 이 뜻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세 개의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융합 IT 최신 신기술 신서비스를 얘기할 거고요. 네. 첫 번째가 바로 인텔리전트 콘텐츠, 지능형 콘텐츠. 제가 두 개를 갖고 왔어요. 4차 산업혁명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두 개를 갖고 왔어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다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없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그렇죠. 시험 문제도 4차 산업혁명을 물어보는 문제는 이제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5차 산업혁명이 나왔을 때 과연 앞에랑 뭐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이제 1차 산업혁명, 그렇죠? 1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계화, 기계화. 사람이 하는 일을 이제 생산하는 걸 기계가 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거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산업혁명은 에너지. 전기라고 하는 걸 되게 시작했죠.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에서 전기로 나오는 거죠.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정보혁명, 정보화.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죠. 4차 산업혁명은 핵심이 뭘까요? 여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지능혁명이죠. 지능혁명. 그래서 각 산업혁명별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딱 알고 있으면 되겠죠. 기계와 에너지, 정보, 지능 이렇게 이게 각각 키워드예요. 그리고 정의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정의가 여러 기관 또는 이제 매체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정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여기 내일경제용어사전에 있는 것처럼 제조업에 ICT 기술을 적용했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제조업에 포커스된 산업혁명을 얘기했었어요. 초기에는. 이게 쭉 내려오면서 왜 제조업만 해도 되는 거냐? 다 해도 되는 거죠. 제조가 아닌 뭐 건설, 뭐 의료, 다 교통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지능 기술이 들어와 융합돼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되고 있다. 간단히 정의를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단계별 진화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비교를 하게 되면 산업화, 대량 생산, 자동화, 자율화. 4차와 3차의 가장 큰 차이는 자동화냐 자율화냐 이 차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자동화랑 자율화를 구별할 수 있죠. 자동화랑 자율화가 뭐가 틀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우리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자동화랑 자율화가 이렇게 틀립니다. 뭐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뭐가 좋을까요? 자동화랑 좋아요. 맞아요. 자동화는 내가 시킨 대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기계가. 자율화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래서 핵심은 초연결과 초진화이다. 그다음에 주요 기술을 보게 되면 뭐 사물 인터넷, 로봇 엔지니어링, 플랫인지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고 있어요.
이런 핵심 기술이 있다 정도. 네. 이제 크게 보면은 기술들을 그렇게 하게 되면 네, 물리학적 기술, 네, 물리학적 기술, 프린팅, 로봇공학, 네, 디지털 기술, 서울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생물학적 기술까지 나와요. 유전공학까지. 이게 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네,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국가별 대응 전략인데요. 독일에서 가장 먼저 이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왔고요. 주로 여기서는 스마트 공장, 그러니까 제조를 뭔가 진흥화시키는 스마트 공장 사업을 이제 독일에서 주도했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아젠다를 제시하고 민과 관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전략을 독일이 채택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뒤에 2년 뒤에 시작을 했었죠. 역시 여기는 약간 제조업 포커스를 하고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제 독일과 다르게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에서의 포커스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포커스를 뒀어요. 그러니까 제조업보다는 일본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을 했었어요. 역시 민간이 같이 공동 실행했고, 중국은 이제 중국 제조 2025라는 그런 이제 목표를 세우고서 중국의 제조 강국이 되겠다 전 세계에서 2015년에 그런 목표를 세우고 특히 제조업에 포커스를 두고 투자를 했어. 그다음에 역시 중국답게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이제 실행하는 방식, 정부가 끌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추진을 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이제 박근혜 정부 시대 때 중장기 종합 대책을 발표했었죠, 6년 전에. 그래서 이제 각 분야를 이렇게 약간 나누고요. 기술과 산업과 사회 분야를 나누고, 여기 시급성과 정부의 역할을 추구를 해가지고, 10가지, 12가지의 이제 과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1번이 가장 시급한 거, 1번이 가장 시급한 거라고 판단한 건 있었죠. 1번.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전략에 따라서 지금 뭔가가 이제 서비스들 같은 것들이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거잖아요. 예. 얘네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들을 연결되시나요? 여기서 뭐가 보이시나요? 진흥 의료 서비스요? 이거요? 여기 어떤 게 있죠 지금? 이걸로 7번. 네? 7번 관련해서. 7번이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그렇죠. 예. 정부가 스마트 팩토리 추진단 이렇게 꾸려가지고 사업 계속 했었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11번요. 네. 로봇 생산하는 것 때문에 만든다. 제도. 네. 인공지능 윤리 나오고 가이드라인 나오죠. 이 사업 해가지고 마이데이터 산업법. 마이데이터 산업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 자원의 가치 창출이 중요하니까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모아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인 거죠. 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제 펼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되게 되면 고정 데이터를 다 고객 동의받고 모아가지고 다 끌어 모아가지고 분석해서 고객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네.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정부가 2017년도에 이렇게 수립한 전략이 어떤 것 같아요? 이 시급성과 정부 역할 관점에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기준으로. 그래요? 네. 혹시 여기서 조금 부족한 게 있나요? 아쉬운 게?
뭔가 순서, 그러니까 이 전략 과제 순위를 매기는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 지금 시각으로 봤을 때,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나요? 저기 11, 12 쪽이 네네. 시급성을 좀더 높여가지고 그쵸. 맞죠. 이게 뒤에 있으니까 이걸 하려고 하니까 얘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너무 뒤로 간게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도 대한민국도 지금 현재 이런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지능정보기술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 중장기 전략 종합 대책에서 이런 그림을 이제 담았어요. 이 그림은 되게 괜찮은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이 지금 IoT,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모두 게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계층 나눠가지고 버티컬을 시킨 거거든요. 이게 아주 아키텍처거든요. IoT는 주로 정보를 취합하는 레이어잖아요. 그다음에 모바일은 이걸 전송하는 레이어. 빅데이터는 축적하고 분석하는 레이어. 클라우드는 이제 이게 이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 있는 AI가 판단 추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 추론된 결과물이 이제 이 각각 산업에 새로운 가치를 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그래서 산업을 분류한 이 관점도 좀 보면 좋아요. 그래서 제조업, 공장, 그렇죠?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가정, 의료, 그다음에 에너지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게 어떤 건가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지는 않죠. 체감하고 있지는 않고. 스마트 교통은 어때요? 체감하고 있나요? 체감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우리 체감하고 있죠? 내비게이션? 아니 그 오픈 후에 그 차량 도착. 그쵸, 맞아요. 예. 우리 옛날에 버스 운행하게 가게 되면 버스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서비스가 되겠죠. 새로 만든 서비스. 스마트홈이 뭐가 있죠? 스마트홈은 생활 편의성 향상. 미리 보일러 켜놓고 네. 차 등록된 차량 들어왔다. 그렇죠. 네, 맞아요. 차량에 들어오게 되면 알려주죠. 그렇죠. 네. 집 나가면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는 애플 와치요. 네. 아직 얘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아직은 안 보이네요. 네. 뜻이 쓰러지면 자동으로 119 불러줄 거야. 애플이요? 충돌 발생하면 갑자기 툭 떨어지면 떨어지면 네. 그러네요. 네. 그것도 헬스케어, 헬스케어 건강. 네. 애니 뭐가 다 그렇죠. 헬스케어인지 교통인지 헷갈리 모르겠네. 그다음에 스마트 인프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네. 이걸 아마 우리는 아니겠지만 이제 발전소 쪽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발전소 쪽에서. 네.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미리 전기의 수요를 예측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에너지가 피크치가 않을 때는 약간 대를 저장해뒀다가 쓰는 것들, 이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이거에 인한 가치를 잘 표현하는 그림이라서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 네. 네. 기존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금은 그냥 빠르고 튼튼한 게 자동차의 핵심 가치죠. 그렇죠? 향후에는 이제 이게 하나의 자동차가 플랫폼이 돼가지고 이게 제품 플러스 서비스까지 융합되는 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향후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것처럼 그냥 운전만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행 거리 관리라든지 정비라든지 교통 교환도 자동으로 해줄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 공유 서비스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품으로서 뭐가 존재하는 거하고 이 제품이 제품이 아니라 플랫폼으로서 이제 뭔가 역할을 하는 거랑 차이가 있다면 자율주행자동차는 이제 자동차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마치 스마트폰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자율주행자동차의 미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CT 플랫폼 기업들이 여기에 경쟁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지금 상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기술을 좀 얘기하기 전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은 우리가 다 알죠. 개념. 우리 아까 저기 학습 방법에서 얘기했던 거죠. 개념. 개념은 네.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거잖아. 사람의 개입 없이. 그렇죠? 네. 필요성. 이게 정말 필요한가요? 물어봤을 때 이건 필요하다고 답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말 필요합니다. 얘는 없으면 안 됩니다. 필요 없고. 네, 어때요? 쓰면 안될 정도는. 그렇죠. 네. 딱히 얘가 없더라도 그동안 우리 잘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운전도 하고. 네. 근데 얘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 이제. 그 답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이게 왜 정말 필요한지. 결국은 이제 필요라고 하는 거는 필요하니까 이게 발명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필요 이꼴 문제점이거든요. 문제점. 현재 어떤 문제점들이 있길래 이게 필요한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동차 자체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도출해 봐야겠죠. 그렇죠. 교통사고가 많이 나타나죠.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또 있나요? 교통사고. 이게 이제 문제 3이거든요. 이렇게.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네. 교통. 차를 가지고 도로에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막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문제점 중 하나죠. 네. 또 있나요? 문제점들이? 환경, 환경. 환경 파괴요. 환경 파괴.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게 되면 환경 파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전기차를 바뀌고.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차는 네. 전기자동차. 아, 오케이. 근데 사실 그거는 약간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전기차를 만들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돼야 되는 이유하고 좀 멀어요. 환경 문제하고. 그렇죠. 전기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네. 한번 써보죠. 네. 그러면 기존에 사람이 운전하는 전기차 대비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하는 전기차가 더 환경에 더 문제를 덜 일으킨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가정은 맞는 건가요? 어때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통이 정체된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이제 도로에 굴러다니는 거니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뭔가 환경적인 저해 요인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자율주행 자동차를 쓰게 되면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환경 문제에도 예, 기여할 수 있겠죠. 또 있을까요? 필요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차를 차를 내가 탔어. 타게 되면 뭐가 좋아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답을 한 두 개 정도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도로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네. 수백 킬로에서 1000킬로 거의 직진 가까이. 네. 그런 장거리 운행이 많다 보니까 네. 자율주행에 관심이 더 가지고. 네.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가 어떤 용어로 쓸 수가 있을까요? 피로? 운전으로 인한 피로? 편의성? 그거보다 좀 더 본질적인 게 있을까요? 공수 감소요? 사람이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내가 오랫동안 장거리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 돼. 그럼 나는 그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운전하는 거. 네.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지게 되면 내가 운전하는 10시간을 내가 고스란히 절감해가지고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기존의 문제점들을 하게 되면. 뭐 시간 낭비? 네. 시간 낭비.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공간은 내가 다른 걸 할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이건 뭔가 공간의 자유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꼭 필요한가요 이제? 네. 운전자가 아니라면 크게 관련이 없겠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상당히 크게 필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폭행을 공부할 때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고민을 해보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확산되게 되면 자동차를 둘러싼 이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까요?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요? 개인 소유가 아닌 네. 공유의 시대. 공유의 시대. 네, 공유의 시대. 네. 공유의 시대가 올 거다. 여긴 동의하세요?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편화되게 되면 나는 자동차를 사지 않겠다 이 뜻이잖아요. 어떠세요? 자동차를 사겠다고 하시는 분 혹시? 그렇죠? 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은 핸들이 없어져요. 핸들이 없어요. 네. 그럼 내가 운전하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도 사시겠어요? 그래도 소유의 개념이니까. 소유의 개념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기게 되면 지금은 내가 주차장 가가지고 걸어가서 시동 걸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려가면 바로 앞에 차가 와 있겠죠? 네. 난 타고 가면 되니까. 그러면 내 소유했을 때 그 차가 내 주차장에 있는데 나한테 오는 거랑 내가 소유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오는 거랑 차이가 사실 없지 않을까요? 물론 자동차 내부를 내가 좀 원하는 대로 꾸미고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아마도 지금처럼 뭔가 소유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필요성이 덜 해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유의 시대가 오겠죠. 그러면 자동차의 대수가 더 줄겠죠. 줄기 때문에 이런 각종 교통 정체라든지 주차량들이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맞죠? 당연히 사고 주는 거는 더 덤이겠죠. 사고가 주니까 이제 중요한 우리 뭐죠? 네. 인력들, 사람들, 생명이 오랫동안 보존되겠죠.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공유의 시대가 오는 거. 네.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주체는 누굴까요? 사고가 났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기존에는 이제 운전한 운전자가 이제 과실 여부를 따져가지고 책임을 물었잖아요.
지금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거니까 누가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제조사. 제조사. 그렇네요. 네. 맞죠. 네. 만약 명백하게 해당 자동차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사고를 냈다면 제조사가 책임을 물어야겠네요. 네. 그럼 보험 가입은 누가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지금 자동차 보험이 있고 운전자 보험이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은 내가 상대방한테 미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보험 가입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가입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다쳤을 때 나를 보호해 주는 거니까. 네. 그러면 제조사 입장에서 어때요? 자동차를 만들 그런 동기가 부여될까요? 제조사가 보험을 그런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비용이 그대로 자동차 비용이 있겠네요. 들어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게 공유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렌탈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약간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제조사 회사들은 이거를 되게 방어하기 위해서 논리를 펼칠 것 같아요. 이 사고의 책임은 내 알고리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 당시에 내 주위에 있었던 상황들 때문에 발생한 거야. 그래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왔는데 도로에 비가 많이 젖어 있었어. 서울시가 이걸 제때 정비 안 해가지고 내가 이거 사고 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뭔가 제조사와 그다음에 정부와 약간 책임 이런 것도 뭔가 입증하기 위한 사고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기술들도 상당히 발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가 더 이상 이제 운전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공간이 되는 거니까. 네. 자동차 안에서 뭔가 내가 생활하기 위한 공간 관점에서 이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산업들이 발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자동차 안에서 뭐 내가 일을 한다거나, 그렇죠? 네. 일을 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약간 미래를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구체화시키고 나서 기술들을 보면 좀 더 기술이 더 잘 다가오겠죠. 네. 자,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핵심 기술 아키텍처. 이게 그림이죠, 아키텍처. 네. 우리가 이제 개념과 필요성을 알았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와서 크게 레이어가 환경 정보를 인지하는 레이어, 그다음에 이 인지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레이어, 판단 결과로 제어하는 레이어로 세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항상 아키텍처에 여러분들이 아키텍처 통이 아니라 계층으로 분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아키텍처. 인지, 판단, 제어 이렇게 분리되겠죠? 여기서 이제 인지라고 하는 거 안에 이제 센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센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이제 V2X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통신, 센서와 통신, 그 다음에 지도,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환경정보 인지의 핵심 세 가지 요소를 주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센서에 보면 이제 카메라나 레이더나 라이더 이렇게 있죠. 환경 정보를 센싱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진이냐 아니면 전파냐 빛이냐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서 판단할 때는 이제 주행 전략을 결정해야 되겠죠. 주행 전략. 내가 앞차를 추월을 할 것인지 교차로 해서 회전을 할 것인지 가속할 것인지 감속할 것인지 이걸 판단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주행 경로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지도를 그리는 거죠. 경로 목표 대역과 목표 속도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된 결과를 가지고서 차량을 이제 조향, 가감속, 제어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미 여기는 기술 성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지금 성숙하지 않은 부분은 이쪽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완전 자율이 아니기 때문에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 운전자가 개입을 할 수도 있어야겠죠.
지금 현재 수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동주행과 자율주행 사이에 전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다음에 뭐 아까 앞에 나온 것도 좀 풀어서 쓰게 되면 역시 인식, 판단, 제어가 있죠. 그래서 인식할 때는 고정 지문,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의 주행 경로를 내가 인지를 해야 되겠죠. 경로를 세팅해야 되겠죠.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고정된 지문을 인식해야 되겠죠. 내가 터널을 들어가는지 지금 차로에 있는지 차로 밖에 있는지 인식해야 되겠죠. 이동 물질 인식해야 되겠죠. 옆에 차들, 앞차, 뒤차, 보행자 인식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신호등과 같은 가벼운 변동 물질, 빨간불, 파란불, 녹색불 바뀌잖아요. 그 물질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죠. 인식하는 거에서. 어때요? 인식할 게 되게 많죠. 무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을 인식하려고 하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반 기술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차량인지 보행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죠. 센서와 정밀 지도와 측이 기술이 여러 쓰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판단하고 주행 전략을 하는 거에는 이제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들어가겠잖아요. 그다음에 조향하는 거에는 그냥 물리적으로 조향하는 거니까 그 차량 제어 솔루션들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일단 제가 다시 한번 각 단계별 기술들을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술자 시험 문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험 문제 나와야 되죠.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나와요. 그러니까 정보 처리 기술사 시험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핵심이 바로 이제 정보를 내가 인식해서 판단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이 여기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센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뭔가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센서가 문제 많이 나요. 센서가 무지 많죠. 그러면 초음파 센서도 있고, 초음파 센서는 주변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를 감지하는, 물체가 있다 없다를 감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스테레오 카메라, 카메라니까 카메라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카메라는 영상을 찍어서 이게 뭐다, 이게 사람이다, 뭐 차량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죠. 물체를 판별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쓰이는 거예요. 스테레오 카메라는 카메라가 한 달에 하나 돼. 3차원. 그래야지 이게 뭐죠? 그 단편적인 게 아니라 입시적인 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장거리 렌다. 멀리 200m, 100m, 200m 앞에까지도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빠르게 내가 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없으면 빨리 갈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야간에는 또 카메라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이제 물체를 감지하기 위한 적외선 카메라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레이더 같은 걸 이용해서 축방, 단거리 차량시대를 감지할 수도 있겠죠. 자, 센서의 원리는 뭘까요? 센서의 원리. 카메라는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카메라 물체를 딱 찍으니까 이미지가 하게 있잖아요. 그 이미지 인식하게 되면 이게 뭔지 알 수 있잖아요. 카메라. 나머지 초음파, 적외선, 레이더는 어떤 원리, 이 센서의 원리는 뭘까요? 전파를 쏴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거리가 나오겠지, 거리. 그렇죠. 보통 카메라가 아닌 나머지 이 센서, 초음파나 적외선이나 레이더는 앞뒤 옆에 있는 사물과의 거리를 주로 감지하는 데 써요. 그렇죠. 아까 카메라가 야간에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카메라는 사실은 딱 특정 목표만 찍지 서라운드를 찍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내 주변에 있는 물체가 무엇인지를 감지를 주야간 구별 없이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자, 그걸 어떻게 할까요? 주 야간 구별 없이 내 주변에 있는 물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기술이 뭘까요? 네, 여기 있는 기술, 여기 있는 걸 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레이더는 뭐냐면 우리 전파를 쏘는 거예요. 레이더는. 전파를 쏘는데 전파를 하나만 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쏘는 거예요. 여러 개를 쏘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겠죠. 네. 사람이 있어. 네. 자동차에서 여기서 전파를 쏘는 거예요. 이게 브리치 오겠죠. 네. 하나만 쏘게 되면 그냥 앞에 몇 미터 앞에 누가 있구나를 알 수 있겠죠. 이거를 여러 개를 쏘요. 여러 개를 쏘면은 사람의 머리를 맞고거나 몸을 맞고게 되면 각각 다 거리가 틀리잖아요. 네. 이 거리를 사용해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때 쏘는 전파가 주파수 되게 낮은 것이어야 될까 높은 것이어야 될까요? 높은 주파수가 낮은 걸 쓰게 되면 이게 파장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사람의 물체를 식별하기 어려워요. 가능하면 이렇게 파장이 작은 고주파를 써야지만 정확하게 물체가 뭔지를 식별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전파의 전파. 빛은 거의 찍히지 않죠. 거의 파동이기 때문에 이게 빛으로 하는 거랑 전파로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정밀하게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까요? 빛이겠죠. 네. 그래서 네. 이 전파를 쓰는 게 레이더고요. 빛을 쓰는 게 라이트예요. 라이트. 레이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라이다가 안 나왔는데 라이다도 여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뒤에서 보게 되면 네. 이거 라이다거든요. 라이트 디텍션 앤 랭킹 저건 이게 뭐야? 레인지. 라디오로 탐지를 하고 레인지 범위를 측정한다 이 뜻이거든요. 라이다가. 네. 그럼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라이다의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어때요? 이게 약간 크죠? 위에 이게 붙어 있고 이게 돌아가요. 회전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대가 다시 잡아요. 라이다가 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돼요. 정확하게 내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라이다가 되게 비싸요. 라이다가 얼마냐면 소형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좀 더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고요. 라이다를 사려면.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라이다 안 쓰잖아요. 테슬라는 오로지 그냥 카메라와 레이더만 가지고 테슬라는 한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레이더, 카메라를 비교를 많이 하죠. 아까 특징이 있죠. 라이더는 물체 형태를 자세히 볼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 그렇죠? 네. 카메라는 사람 시선과 비슷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 거리 측정이 어렵다. 그렇죠? 레이더는 악션에도 관측이 가능하지만 정밀함이 라이더보다 떨어진다. 그렇죠? 네. 이 작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센서를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서 써야 될까요? 셋 중에 뭘 써야 될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세 개를 조합해서 써야겠죠. 조합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시고 이거에 대한 장점, 단점들을 이렇게 비교표로 정리해서 답을 쓸 수 있으셔야 돼요. 문제 나오기 때문에. 네.
됐죠? 이렇게 떨어지면 안될 거니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보자. 네. 그다음에 이제 앞에 것까지는 제가 이제 중요한 원천 기술을 얘기했고요. 여기 나오는 거는 응용 기술이에요. 응용 기술. 앞에 있는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응용 기술.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해요. ADAS,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네. ADAS라고 영어용어로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운전자를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게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운전자 조도 경고도 합니다. 운전자가 졸고 있는지를 감지하는 거죠. 어떻게?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심박수를 보거나 음주 여부를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거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각지대 감지, 센서가 할수 있겠죠. 주차 보조 장치. 여러분들 혹시 갖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주차 공간 진식해서 자동 주차해주는 차 갖고 계세요? 있더라고요. BMW도 있고 이런 나오는 차는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적응형 상향등 제어. 그러니까 상향등을 켜고 가다가 앞에 차가 없는데 제가 내리는 거죠. 야간 물질 인식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차선 이탈 경보 장치. 그렇죠? 차로 유지 지원 장치, 차간 거리 유지, 자동 배송 장치, 교통시험 인식. 이게 다 ADAS 수준인 거죠. 요즘 남은 차를 다 있죠, 그렇죠? 네. 반절이라고 해가지고 다 있는. 그다음에 보행자 장치, 그다음에 충돌 방지 또는 회피 시스템. 참조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디스타일 서비스는 시간이 지금 12시니까 식사가 나서 점심